안녕하세요. 간편하게 읽는 한국사의 아랑입니다. 퇴근하고 이제 와서 저녁을 먹고 저녁을 그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고 왔습니다. 집에 와도 없어요, 아무도. 아내하고 아들하고 둘 다 지금 그 전주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방학 동안 가 있기 때문에 집에 와도 아무도 없습니다. 쓸쓸해요. 네. 그리고 제가 기분이 조금 우울해졌어요, 요새. 왜냐면 갑자기 영상에 싫어요가 눌러지네. 싫어요, 싫어요. 좋아요도 아니고 싫어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뭐 잘못 말했나? 막 며칠 동안 그냥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좋아요가, 좋아요도 없는데 막 싫어요가 눌러져 있어. 좋아요와 싫어요의 비율이 막 2대 1이야, 막.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내가 피해를 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뭔 잘못된 정보를 혹시 올렸나? 막 좀 의욕이 팍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저기 영상을 뭐 알리고 다니고, 뭐 블로그를 홍보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올린다고 뭐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뭐 진짜 제가 취미로 그냥 누군가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하고 이렇게 짠내서 하는 건데, 여기에다 굳이 싫어요를?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왜냐면 유튜브 이제 영상 보면서 저는 싫어요, 좋아요는 눌러봤는데 싫어요는 눌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이 싫어요는 내가 싫다는 게 아니다. 이 영상이 싫다는 거지. 뭐 다른 한국사 강사에 비해서 이거 퀄리티도 떨어지고 내용도 부족하고 하니까 뭐 그런 거겠지.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내 영상에 누가 이렇게 싫어요를 눌러놨다. 진짜 열받는다. 그랬더니 와이프가 좋아요든 싫어요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지 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누군가 나의 인기를 음해하려고 하는 시도다. 싫어요 테러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렇다고 치라고 정신승리 오지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신나서 재밌어서 올렸으면 됐지 뭐 그런 거 신경 쓰냐. 네가 연예인이야?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뭐 초심으로 이렇게 되돌아가게 해준 아내가 저를 초심으로 돌아가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제 이제 멘탈을 잡아주는 아내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하면서 싫어요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1920년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1910년대의 무단통치 시대, 그리고 헌병경찰제도도 받고 또 1차 조선교육령도 받고 회사령, 또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또 뭐 받지? 3.1운동도 받고, 그리고 또 서간도, 북간도, 연해주, 미국, 멕시코 왜 떠났나, 또 떠난 곳에서 무슨 일들을 했나를 살펴봤었죠. 그리고 3.1운동의 영향으로 1920년대에 문화통치가 실시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1920년대를 시작해야 된다까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20년대에 가장 먼저 볼 것이 바로 1920년대의 문화통치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근대사는 그냥 제가 그 근대사 제일 첫 영상에서 우리의 관계들만 들여다보면 안 된다고 했었죠. 이 당시에 1920년대 이 당시에 일본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문화통치로 바뀌어졌는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방금 뭐 이야기한 대로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 이 3.1운동의 결과 이 조선인들이 막 저항의식이 막 높아졌어. 민족의식이 막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10년대처럼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이렇게 공포통치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일 테고, 일단 이거는 뭐 기본으로 정답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국제 여론이 또 안 좋아졌다고 얘기했었죠. 이런 그 3.1운동의 무자비한 그런 탄압 사례가 외신을 통해서 알려졌다고 했죠. 그래서 대외 여론이 안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이 일본 내부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면 당시에 이 1910년부터 한 20년까지 그때 일본 내에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해가지고 그 일본 내에 자유주의, 민주주의 그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그 일본 내에 배운 사람들이 야, 제국주의 그거 나쁜 거야. 왜 우리 제국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우리 일본이.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914년부터 1918년까지 1차 대전이 있었다고 했죠. 일본이 1차 대전 승전국입니다. 일본이 이 1차 대전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엄청난 공업화가 이루어져요. 떼돈을 법니다. 떼돈을 벌어. 회사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고 물건이 겁나게 많이 만들어져요. 이걸 팔아야 돼. 이걸 팔아야 됩니다. 일본 내에서 파는 거 내수로는 모질라. 일단 밖에다 팔아야지. 밖에다가. 제일 가까운데 조선에다 팔아야지. 식민지 조선에 팔아야지. 근데 총칼로 억압하면 조선 사람들이 일본 제품을 살까? 안 사지. 살살 이렇게 구슬리고 친하게 해줘야 물건을 팔 거 아니야. 이런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이런 이유까지도 있었다까지 알면 돼요. 그래서 1920년대에 소위 문화통치라는 것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추려서 지금 보시는 화면 속의 것들이 1920년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있죠. 뭐 문화통치를 했다, 뭐 치안유지법도 나오고, 뭐 보통경찰제를 했고, 어쩌고 물산장려운동, 뭐 산미정식계획도 있고, 네,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1919년 8월에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이 조선총독부의 총독이 바뀝니다. 3대 총독 사이토 마코토라는 사람이 임명이 돼요. 사이토 총독. 이 사람이 임명되자마자 폭탄에 맞아서 죽을 뻔합니다.
시험에 종종 나와요. 한능검에도 나옵니다. 우리 그 옛날 그 서울역 그 광장에 가면은 이 폭탄을 던진 그분 동상이 있습니다. 이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이 노인 독립운동가라고 흔히들 부르죠. 이 당시 나이가 64살이었어요. 64살의 노인 독립운동가인 강우규 동상이 있습니다. 강우규. 1919년 서울역에서 사이토 총독한테 폭탄을 투척한 사건 누구라고? 강우규. 이분 시험에 나와요. 강우규 선생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3.1운동이 끝나고 나서 총독에 부임을 했는데 이런 일이 바로 생긴 거예요. 또 그래서 이 사이토 총독이 시정방침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 내용에 지금까지 이 조선 총독부의 총독은 지금까지 다 군인 출신이었어요. 육군 대장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문관, 무관 누구나 임용될 수 있다. 문관 출신도 좀 한번 임용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 가능성을 좀 내비친 거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헌병경찰제도였어. 정말 무서워했었죠. 헌병경찰제도 하에서 1910년대에 정말 공포에 떨면 살았잖아. 근데 그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바꾸겠대. 공무원들, 선생님들 제복 입고 있었다고 했었죠. 제복 다 벗기고 허리에 그 칼 차고 있던 거 다 빼겠다. 공포통치 그만하겠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뭐 또는 기관에 조선인들을 더 많이 채용하고 뭐 대우나 처우에도 신경을 쓰겠다. 그렇게 시정 방침을 발표합니다. 이게 문화통치의 핵심이죠. 헌병경찰을 보통경찰로, 조선 총독의 문관도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정 방침과 별도로 사이토 총독이 또 하나 만든 그 지침, 방침이 있습니다. 그 방침이 바로 친일파 양성 지침이에요. 사이토 총독이 만든 친일파 양성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자, 핵심적 친일 인물을 골라서 그 인물로 하여금 귀족, 양반, 부호, 실업가, 교육가, 종교가에 침투하여 계급과 시정을 차직하여 각종 친일단체를 조직하게 한다. 조선 문제 해결의 성공 여부는 친일 인물을 많이 얻는 데 있으므로 친일 민간인에게 편의와 원조를 주어 수재교육의 이름 아래 많은 친일 지식인을 긴 안목으로 키운다. 사이토 총독 친일파 양성 지침 중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지식인들이 친일파로 변절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지?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인물 이광수가 있죠. 이광수. 소설 무정을 쓴 사람으로 유명하죠. 이 무정은 1917년에 그 매일신고에 연재된 이광수의 소설입니다. 우리 그 나중에 근대상 그 문제에 나오죠. 이광수의 소설 무정을 읽고 있는 뭐 아저씨 이런 거 나오잖아요. 1917년이에요. 20년대 아니고. 무정을 썼어. 근데 이광수가 1920년대 들어서 이런 사이토 총독의 친일파 양성 지침에 걸맞게 1923년에 동아일보에다가 민족적 경륜이라는 글을 씁니다. 민족적 경륜.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이게 뭐지? 타협적 민족주의예요. 타협적 민족주의. 타협적 민족주의가 무슨 말일까? 야, 우리 일제에 지배당하는 거, 우리가 일제에 식민지라는 거 인정하자. 인정하자.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 길을 모색하자. 그런 내용이에요. 이광수가 변절을 한 겁니다. 변절. 일제의 지배를 인정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민족적 경륜이라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더 이제 변절이 돼가지고 1930년대 40년대 가면은 야 창씨개명 합시다 우리. 본인 창씨개명하고 창씨개명 당연히 했고 창씨개명 합시다라는 글도 쓰고 또 전쟁에 지원병으로 지원합시다라는 그런 노래 가사도 쓰고 그런 친일 행적을 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해방되고 이 반민특위 회부돼가지고 형무소 가죠. 또 이제 이광수 말고도 뭐 그 동아일보의 송진우라든가 그 천도교 대표였던 그 최린 이런 사람들 다 변절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문화통치인데 사실은 이 친일파를 양성해서 민족을 분열시키는 그런 통치. 그게 바로 문화통치의 본질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전에 조선 총독 그 문관, 무관 뭐 누구나 임명 가능한 걸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해방까지 문관 출신 총독이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육군대장, 해군대장, 사이토는 해군대장이었어요. 다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헌병경찰이 보통경찰로 바꿔서 뭐 좋아졌어? 아니에요. 이름만 바뀌었어요. 이름만 보통경찰로 바뀌었지 실제 경찰의 숫자, 경찰서의 숫자, 또 경찰 장비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경찰력이 오히려 엄청 더 강해졌습니다. 1920년대. 문화통치의 허울이에요, 이게. 자, 다시 화면을 보시면, 또 뭐 해야 되냐. 1920년대 중에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치안유지법 제정. 이거 잘 나와요. 치안유지법 제정. 1925년에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제정이 됩니다. 일본은 무슨 체제야? 천황이 통치하는 체제죠, 천황. 그 체제를 당연히 식민지에도 적용을 해야 되겠지. 사회주의? 사회주의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일본 입장에서. 우리 자본주의야. 일본은 천황제이면서도 자본주의야, 자본주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1917년 그 레닌이 사회주의 혁명 성공시키고 사회주의 국가가 완성됐잖아요, 저쪽 소련. 그래서 사회주의가 우리 그 독립운동 곳곳에 스며든 때가 바로 1920년대입니다. 독립운동가들, 사회주의자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 당시에는. 그냥 시대의 흐름이었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었죠.
지금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비교하지 말고 이 당시에는 막 태동하던 때야. 그러니까 막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럼 이 치안유지법이 어떻게 활용이 됐겠어? 우리 그 독립운동가들을 잡아서 가두는데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 1925년에 만들어진 이 치안유지법 제정은 한능검 선택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치안유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정도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치안유지법 1925년 사회주의 탄압 1920년대는 사회주의와 치안유지법을 기억해야 돼요. 일단 분명히 1920년대는 사회주의를 기억을 하셔야 돼. 머릿속에 박으셔야 돼. 사료를 봤는데 뭔가 약간 사회주의 스멜이 막 나. 무슨 막 투쟁 무슨 막 파업 막 나오고 막 쟁의 이런 거 나오고 스트라이크 이런 거 나오지? 약간 그런 삘이 나잖아요. 그럼 아 이거 1920년대지? 20년대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료를 보고 근데 치안유지법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 있죠. 치안유지법 법조문이 시험에 나올 때도 있죠. 우리 법 관련 그런 문제 보면 법조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치안유지법도 법조문이 나오겠죠. 사료에. 치안유지법 사료에는 치안유지법이라는 말이 절대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치안유지법이라는 이 플레임. 치안유지법 사료에는 무조건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한다.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목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이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이라는 말이 꼭 나오거든요. 그 말이 나오면 치안유지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치안유지법 사료라는 걸 파악한 뒤에는 이게 1920년대구나 라는 걸 알고 그에 맞는 선택지를 고르면 되겠죠. 우리가 이 근대사 공부하면서 법과 관련된 문제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 보시면은 이 시험에 근대사 일제강점기 때 시험에 등장하는 게 바로 이 1925년의 치안유지법하고 1936년에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이 있고 또 이제 1941년에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이 세 가지가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일제강점기 때 법문제로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법 공부를 해보신 분 또는 뭐 법 조문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뭐 형법이나 또 뭐 그런 행정법이나 이런 공부를 해봤는데 이 우리 법 조문에 절대 그 법의 플레임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치안유지법 조문에는 치안유지법이란 말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이라는 이 법률 법조문 안에는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이란 말이 안 들어가. 이건 우리 지금 현대 법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법 보면 그 1000조가 넘게 있어요. 조문이. 근데 그 조문에 민법이란 말이 안 들어갑니다. 꼭 들어갈 것 같죠? 그 1000조나 되는 그 민법에 들어갈 것 같죠? 몰라, 이제 부칙에는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부칙. 조문 그 제일 마지막에 부칙. 그건 왜 개정 관련 그런 사항들이 막 들어가 있고 하니까. 근데 실제 민법 조문에는 아마 이 민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을 겁니다. 형법도 마찬가지고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이 세 가지 법을 그 예로 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1925년에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주의자들하고 독립운동가들 잡으려고 치안유지법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936년에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이 또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치안유지법으로 잡힌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거나 또는 형기를 다 마쳤거나 또는 중간에 석방돼서 나오거나 하는 경우에 이 사람을 계속 보호관찰하면서 감시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계속해서 감시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그리고 이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 사료, 그러니까 그 법조문에 치안유지법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료를 보고 치안유지법이라는 그 단어가 법조문에 들어가 있어? 치안유지법이네? 1920년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치안유지법에는 치안유지법이라는 말이 안 들어간다고요. 아셨죠? 내용을 보고 이거 보호 관찰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네. 이거 1936년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네. 이렇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941년에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은 뭘까? 예방구금령. 자, 치안유지법으로 잡혔던 사람들,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받은 사람들, 형기를 마친 사람들, 또 좀 전에 말한 그 보호관찰령으로 보호관찰받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예방구금,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예방 차원에서 구금이 뭐야? 잡아다가 가둘 수 있는 게 사상범 예방구금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1941년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법조문 안에는 치안유지법도 들어가고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이란 단어도 들어갑니다. 계속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에는 치안유지법이 들어가고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에는 이 위에 두 개가 다 들어가. 그 단어가. 아셨죠? 이번 시험에 나왔나? 54회에 나왔나? 53회에 나왔나? 아마 그럴 거예요. 기출들을 쭉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40몇 회에도 나왔었고 자주 등장하는 법조문들이에요. 그 일제강점기 때.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두시면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각각 25년, 36년, 41년이니까 기억하기 쉽잖아요. 20년대, 30년대, 40년대. 자, 아무튼 1925년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을 제정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료에 치안유지법이라는 법조문이 나오면 그건 치안유지법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경제 쪽 한번 살펴보죠. 1910년대는 경제를 안 봤는데 왜 1920년대는 경제를 봐야 되나요? 봐야 됩니다. 왜?
앞서 얘기했듯이 일본이 변했어. 일본이 변했어요. 1차 대전 이후에 엄청나게 성장을 합니다. 전쟁이 일본을 먹여 살렸어요. 엄청난 공업화가 이루어지고 기술력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공업화가 이루어지면 동반돼서 따라오는 게 뭐지? 도시화가 이루어져요. 도시화. 일본의 농민들이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도시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 얘기 뭐야? 농촌 인구가 줄어들어. 그 얘기는 또 뭐야? 일본에 쌀농사 지을 사람이 부족해졌어요. 근데 밥은 먹어야 돼. 밥 먹어야지. 쌀이 부족해지니까 일본의 쌀값이 폭등을 합니다. 막 그 쌀 때문에 폭동까지 일어나요. 폭동. 쌀값이 폭등하고 쌀 폭동까지 일어나. 해결해야지. 어떻게 해결해? 자기 나라에서 자국에서 해결이 안 돼. 식민지 조선에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1920년대 산미 증식 계획이에요. 산미 증식 계획. 산미 말 그대로 쌀의 생산량을 증식 늘리자. 그겁니다. 조선에서 쌀을 미친 듯이 가져와서 일본의 쌀 수요를 충족시키자. 이게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이에요. 왜 1920년대인지 그 배경을 이제 아시겠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미 증식 계획은 이 조선 내에서 쌀의 생산량을 늘리자는 그런 계획입니다. 쌀 생산량을 늘려. 쌀 생산량을 늘려라. 이렇게 뭐 지시를 해. 명령을 내려. 그럼 쌀이 막 늘어나나? 안 그러죠. 농민들아, 쌀 올해는 좀 많이 한 100만 가만 걷던 건 올해는 한 1000만 가만 걷어. 그렇게 하면 쌀이 늘어나나? 안 늘어나죠. 뭘 해야 돼? 쌀이 잘 자랄 수 있게 흙도 개량해줘야 되고, 쌀 농사는 물을 잘 대줘야 되죠. 논농사는 물을 잘 대줘야 됩니다. 그래야 벼가 잘 자라요. 그게 뭐야? 수리시설. 수리시설도 받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농사 지을 때 필요한 그런 장비, 이런 것도 다 받쳐줘야 쌀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토지 개량도 해야 되고, 수리시설도 확충해야 되고, 또 이게 농사 장비까지 다 잘 갖춰줘야 쌀 생산량이 좀 획기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토지 개량 작업을 합니다. 토지 개량 작업. 그리고 수리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수리시설도 확충을 해요. 근데 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또 우리 그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일본을 고맙게 생각해라. 우리 막 일본이 농촌이 토지 개량도 해주고 막 수리시설도 확충해주고 얼마나 그냥 고마운 일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실제로 쌀 생산량이 늘어나긴 늘어나요. 근데 이게 나중에 1920년대 후반으로 가잖아요. 전체 생산량의 반절 이상이 다 일본으로 반출이 됩니다. 농사는 우리가 열심히 지어. 열심히 농사 짓잖아. 쌀이 다 일본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까 뭐 토지 개량 해주고 그 수리시설 확충에 들어간 비용? 그거 다 우리가 낸 거예요. 수리조합 만들어가지고 그 비용을 다 농민들한테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이 산미증식 계획 중에서 산미증식 계획이 그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농민들이 수리조합 반대 운동을 펼칩니다. 왜냐면 돈을 엄청나게 걷어가니까. 농사는 농사대로 지어야 되는데 돈을 막 걷어가. 수리조합 반대 운동을 펼쳐. 이것도 택지로 한번 나왔었어요. 산미증식 계획 중에 농민들이 수리조합 반대 운동을 펼쳤다. 그리고 이제 일본으로 쌀을 다 반출해야 되니까 그냥 가져가진 않지. 쌀을 사가지. 근데 쌀값을 엄청나게 낮게 책정을 합니다. 그냥 거의 거저 가져가는 것처럼 쌀값을 낮게 책정을 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저고가 정책이라고 하죠. 저고가 정책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은 증가했는데 돈도 안 벌리고 실제 우리 백성들이 먹을 쌀이 없어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제가 제 고향 군산 얘기 맨날 하죠. 거기 사는 일본인 대지주들은 우리가 좋다고 가는 그런 군산 관광 가가지고 옛날 일본식 가옥, 히로스 가옥 막 그런 데 가가지고 일본식 가옥 멋있다. 일본 정원 멋있다. 예쁘다. 아기자기하다. 이런 거 보지만 역사를 아는 사람은 그 히로스 가옥 거기가 일본인 지주가 얼마나 우리 사람들을 피를 쪽쪽 빨아먹었는지를 알고 보셔야 됩니다. 네. 일본인 그 지주의 집이에요. 거기 뭐 있는지 아세요? 거기 집 좀 둘러보면 금고가 있어요. 금고가 거의 집처럼 생긴 금고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 삼미정식 계획 때문에 이 조선 경제 모든 게 쌀농사 위주로 개편이 돼요. 모든 건 쌀농사야. 쌀농사. 모든 경제 구조가 쌀농사 위주로 개편이 됩니다. 미국 위주, 쌀농사 위주로 개편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제 구조가 미국 위주, 쌀농사 위주로 개편되었다. 그런 내용도 옛날 하는 거면은 선택적으로 나왔었어요. 요새는 좀 최근에 안 나왔는데 그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농민들이 못 살아요. 쌀값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특히나 소작농들. 이거 소작농가 비싸잖아요. 비싼 소작농 농사 지어봤자 돈이 안 돼. 그래서 1920년대에 여기저기서 소작쟁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삼미증식 계획도 이 소작쟁이의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소작농은 비싸. 농사 지어봐도 돈이 안 돼. 다 가져가. 수리조합에서 돈 내래.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소작쟁이. 1923년에 전남 신안에서 일어난 암태도 소작쟁이죠. 네, 전남 신안도 저는 갔다 왔어요. 이 암태도 소작쟁이 기념탑 갔다 왔는데 별 감흥은 없었죠. 그냥 탑만 하나 있으니까. 근데 암태도 소작쟁이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 성공을 했어요. 성공한 소작쟁이에요. 소작료가 너무 높아가지고 소작료를 좀 인하해달라는 그런 쟁이였거든요. 근데 결국에 1년 동안 이제 해가지고 소작료 인하를 이제 관철시킵니다. 시험에 자주는 아니어도 종종 등장하죠. 선택지로도 나오고 사료로도 나오고. 1923년에 암태도 소작쟁이가 왜 일어났는지 아시겠죠? 삼미증식 계획은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사료를 봐도 이해하고 1920년대다까지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볼 게 뭘 보면 되냐. 회사령. 그래, 회사령. 회사령이 폐지됩니다. 1910년대에는 회사령이 만들어져가지고 우리 기업들 회사, 허가제여서 회사를 많이 못 만들었다. 그래서 경제 구조가 일본인 자산가들이 많이 생겨나고 일본 회사들만 많이 만들어졌다. 봤었잖아요. 근데 1920년대는 회사령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어요. 신고제. 허가제가 옛날에는 총독부가 허가해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신고만 해도 회사가 만들어져. 왜 그랬을까? 이것도 1920년대 일본 내부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문화 통치로 바뀌었으니까 조선인들도 이제 회사 마음대로 만들어도 돼. 단순히 그냥 이거였을까? 아니지. 뭔가 꿍꿍이가 있겠지. 일제가 그냥 좋게 해줄 리가 없어. 이제 다 알잖아요. 신고만 하면 회사를 세울 수 있게 만들어졌어. 왜 그랬을까? 일본이 엄청난 공업화를 이루면서 회사가 엄청나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 회사들이 조선에 진출해야 돼. 일본 내에 회사 우후죽순 생겨봤자 그걸 팔아야 되잖아. 응? 그래서 일본 회사들을 조선에 쉽게 진출하게 해주려고 신고제로 바뀐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일본 회사들이 조선으로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조선에 지하자원 갖다 쓰고 우리 조선인 노동력, 값싼 노동력 갖다 씁니다. 그래서 일본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해요. 그 대표적인 게 흥남질소 비료공장. 일본 기업. 흥남질소 비료공장이죠. 그에 대항해서 이제 우리 회사들도 생겨납니다. 대표적인 게 경성방직, 또 평양 메리아스 공장, 평양 난닝구 공장, 이런 기업들이 생겨나죠. 경성방직이나 평양 메리아스 공장, 이런 기업들. 근데 우리 이런 회사들은 크긴 커도 잘 못 커요. 왜냐면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회사를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잘 굴러가야 되잖아. 은행에서 대출도 받고 그래야 돼. 근데 이미 은행이 일본이 다 잠식했어. 대출 받으려면 일본하고 타협을 해야 됩니다. 이 회사들도 아무튼 일본과 타협을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융 구조였다. 그리고 1923년에 일본 제품에 대한 관세가 없어집니다. 관세. 왜 그래? 일본 제품 일본 회사가 만들어졌으니까 일본 제품 수출을 했겠지. 우리나라로 보냈겠지. 근데 지금까지 관세가 있었어. 야, 이제 너무 비싸잖아. 일본 제품 관세 없애버려. 근데 이 한등검 사료의 관세령 폐지? 이게 나와? 이거 1923년이에요. 그럼 일본 제품에 대한 관세가 사라지면 값싸고 질 좋은 일본 제품들이 이제 무더기로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물산 장려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기업들 살려보겠다고. 이렇게 지금 쭉 다 이어졌죠, 지금. 삼미증식 계획부터 회사령 폐지부터 물산 장려 운동까지 이렇게 다 이어집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정리하나 이거. 1차 대전 후에 일본의 공업화로 인해 쌀값이 올랐고 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선에서 삼미증식 계획을 실시했다. 조선의 쌀 생산량은 늘었지만 대부분 일본의 싼값에 반출되었기 때문에 조선의 농민들은 힘들어했다. 특히 토지 개량이나 수리시설 확충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소작농들에게 부담을 시켰다. 그래서 수리조합 반대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삼미증식 계획 이후에 경제구조가 쌀농사 위주로 기이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이때는 홍수 크게 한번 나거나 가뭄 한번 크게 나면 나라 경제가 휘청휘청 그랬어요. 왜냐 논농사 망하면 경제 망하는 거야. 아무튼 그리고 못 살겠다던 그런 소작농들이 소작쟁이를 일으켰고 대표적으로 전남 신안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었다. 그리고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신고만 해도 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공업화된 일본 회사들이 우수수 조선에 들어왔다. 일본 제품에 대한 관세까지 폐지되면서 우리 조선 기업들이 위협을 받았다. 그래서 물산 장려 운동까지 일어난다. 아유 힘들다. 이렇게 알면 돼요. 이걸 혼자 한번 해보세요.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하는 게 뭐가 있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이것도 조금 허용해줍니다. 그래서 1920년에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만들어집니다. 이때는 민족신문이죠. 민족신문 맞습니다. 근데 다 검열하고 삭제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정간, 폐간 그냥 해버립니다. 실제로 이거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허용해주고 나서 실제로 신문사를 만들겠다고 신청한 건이 수십 건이 넘었어요. 조선 사람들이. 근데 딱 신문 3개를 허락해주고 만들어진 게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다음에 시사신문인가? 아무튼 그렇게 3개 만들어진 거야, 3개. 신문을 딱 3개만 허락해준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 관계자,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 당시 그 관계자가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한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신문사 독립운동가들 그리고 이런 사상가들 그런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만들려고 신문을 딱 3개만 허락해준 거예요. 왜냐면 언론에는 다 모이니까 언론이 그 창구가 되잖아요. 출구가 되잖아. 독립운동가들, 사상가들 그들을 감시하기 쉽게 또 무언가를 예방하기 쉽게 얘네들이 3.1운동을 겪다 보니까 이제 쉽게 동향 파악을 했어. 왜? 동아일보, 조선일보 동향만 살피면 돼. 독립운동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출구 언론이 2개뿐이잖아. 동향 파악하기도 쉽고 문제 생기면 바로 그냥 발행 중지, 폐간시켜, 정간시켜 그래버리면 되니까. 다 이유가 있었어요. 다 그냥 겉으로 잘해주는 것 같지만 다 이런 속내들이 다 있었습니다. 또 길어지는 몇 시나 지금? 몇 분 지났나? 30분 전에 그러네. 자, 이제 물산장려운동 키워드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물산장려운동까지 자세히 하면 큰일 나네. 자, 봅시다. 일단 물산장려운동은 1920년대 왜 그렇게 됐는지 아까 봤죠. 일단 기억을 하고 평양 조만식 기억해야 돼요. 평양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조선물산 장려회가 중심이 되었다.
학생들은 자작회, 여성들은 토산애용 부인회를 만들어 운동에 참여하였다. 구호는 조선 사람 조선 것이란 구호가 있었다. 이 정도 알면 됩니다. 이거 외우세요 그냥. 쉽잖아요. 이게 사실 처음엔 잘 됩니다. 울산정려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요. 평양에서 시작해서 조반씩 시작해가지고 잘 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반대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반대했을까? 일본 놈들은 당연히 처음부터 반대를 했었고, 이거는 일본 제품 반대 운동이다. 우리 물건 쓰자는 운동인데 일본 놈들은 일본 제품 반대 운동이다라고 하면서 탄압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세력들이 반대를 했어요. 누가 했을까? 사회주의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 이건 회사를 먹여 살리는 거잖아. 회사가 뭐야? 기업가, 자본가의 이익, 자본가가 뭐 부르주아다. 자본가의 이익을 위한 운동이다. 노동자를 위한 운동이 아니다. 이거는 울산장려 운동은 자본가의 이익을 위한 운동이야. 이걸 해서는 안 돼.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도 사료로 나온 적이 있어요. 한능원에. 그래서 사료를 읽다 보면 사실 물산장려 운동이라는 거는 사실 쉽게 파악이 됩니다. 뭐 물산이라는 말이 거의 나와줘요. 나와주고 뭐 우리 물건 우리 거 쓰자 뭐 이런 말들 나오니까 쉽습니다. 물산장려 운동은 쉽게 이런 키워드 화면의 키워드들을 선택지로 골라내실 수 있으면 됩니다. 물산장려 운동은 여기서 바로 끝내고 경제에 붙여서 같이 살펴봤고 나머지 거 이제 그 1920년대에 여러 가지 운동들이 제가 1920년대를 그 두 개로 나눠서 할 겁니다. 영상을 1920년대는 한 번에 다 못해요. 너무 길어. 너무 많아. 그래서 1920년대에 제가 여러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었죠. 그리고 제가 1920년대 하면은 바로 떠올릴 게 뭐라고 했어? 사회주의. 또 하나 치안유지법. 이 두 개 무조건 떠올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먼저 노동운동, 농민운동 이쪽을 먼저 살펴볼게요. 이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 운동들 중에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회주의 활동가들이 많았습니다. 발에 채일 정도로 많았어요. 어디 가서 사회주의를 좀 말해줘야 좀 지식인 소리 듣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920년대에 노동운동, 농민운동들이 많이 일어났고, 사회주의자들이 그런 걸 좀 지원도 해줬겠죠. 지원을 당연히 해줬겠지. 이 화면의 흐름을 알아두면 시험 문제 풀 때 좋습니다. 제가 이 화면 지금은 이제 조선노동공제회 1920년, 그 다음에 조선노농총동맹 1924년에, 그리고 이 조선노농총동맹이 1927년에 노동총동맹과 농민총동맹으로 분리가 됩니다. 지금 이 세 가지 흐름, 이 세 개의 흐름을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 시험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옵니다.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자, 1920년 조선노동공제회가 생겨났어요. 전국적인 규모의 이런 노동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단체가 생깁니다. 그리고 1924년에 노동자 농민총동맹이 생겨요. 27년에는 그게 노동총동맹과 농민총동맹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알아두셔야죠. 그리고 제가 이제 각각의 사건들을 이 사이사이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를 완전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24, 27년이었어. 이 사이에 일단 하나를 넣을게요. 아까 벌써 공부했던 거 있죠? 암태도 소작쟁이가 1923년 이렇게 하나 들어갑니다. 1년 동안 싸우죠. 결국에 소작농 인하를 관철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자, 지금 화면이 바뀌었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사료 두 개를 내놓고 사이에 있었던 일 맞추기 문제가 분명히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사료, 산미증식계획, 1920년 나오고, 사료 1927년에 아까 그 노동과 농민 총동맹으로 분리된 그 사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정답으로 암태도 소작쟁이.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이런 문제는 좀 어려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서 3점짜리 문제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화면이 지금 4개로 불어났죠? 각각 늘어났지? 1927년에 조선 노동총동맹과 조선 농민총동맹으로 분리가 되면서 파업과 소작쟁이가 더 활발하게, 규모도 더 크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화면에 하나를 더 추가시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거. 원산 총파업이 1929년에 추가가 돼요. 자, 원산 총파업 사료는 뭐,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쉽습니다. 사료에 원산 나와요, 원산. 원산, 항이죠. 원산 부두, 노역자, 노동자, 뭐 이런 말 나옵니다. 우리가 원산이라는 그 지역이 나오면 뭐 개화기 때 배운 그 원산학사 아니면 이거 원산 총파업이에요. 원산이라는 말이 나와줍니다. 강화도적도 있구나. 근데 이제 이걸 원산학사 아니면 원산 총파업입니다. 원산이 개항장이니까 항구죠. 원산 총파업이 왜 일어났냐면은 이 원산항 그 부두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그 일본인 감독 이름이 뭐였는데 고마탄가 고타신가 아무튼 그 일본인 감독 고타만가 그 사람한테 모욕을 당하고 구타를 당합니다. 구타. 부두 노동자가 원산항 부두 노동자가 항구에 일하던 노동자가 일본인 감독한테 구타를 당해요. 그래서 고타마를 해임하라. 그리고 또 뭐 이것저것 조건을 걸고 파업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일본 기업이 그래 너네 파업? 그만둬 그냥 새로 구하면 되지 하고 새로 노동자를 모집을 해요. 그리고 그 현장에 원산에다가 일본군 군인 한 400명 500명을 보냅니다. 완전히 원산 이 지역이 공포의 그런 지역이 돼버려요. 파업이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또 나오는 선택지가 있죠. 파업이 이제 한 4개월 5개월 넘게 이제 지속이 되면서 이 원산 총파업이 세계에 막 알려집니다.
그래서 막 프랑스, 중국, 소련, 일본에 있는 그런 노동단체에서 그런 격려 메시지 막 전문이 날라오고 편지 날라오고 전보 막 성금이 모아지고 배고픈 그런 가족들 먹으라고 물자도 막 날라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산 총파업 선택지에 일본, 프랑스 등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이런 선택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원산 총파업 이제 뭐 찾아낼 수 있겠죠? 사료에서. 1929년이에요. 하나 더 늘어났어요. 이제 화면의 순서들과 이런 연도들을 쭉 기억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몇 개 더 넣을게요, 이제. 선택지로도 자주 나오고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을 제가 몇 개 더 추가를 할게요. 자, 하나 더 넣어보겠습니다. 경성 고무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아사동맹을 결성했다. 이거는 선택지로 아마 기출 푸신 분들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1923년이에요. 이거는 암태도 소작쟁이보다 한 달인가 두 달 먼저 시작한 겁니다. 화면에 넣어볼게요. 암태도 소작쟁이 앞에다 넣어야 되겠죠. 점점 늘어나요. 이 선택지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경성고무공장 여성 노동자들이 아사동맹을 결성했다. 나와요. 아사동맹이 뭐지? 아사가 뭐야? 아사. 굶어 죽는다는 말이에요. 요즘 따지면 단식 투쟁을 했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잘 나오는 거 있죠. 우리, 평양 고무공장에 있는 강주룡이라는 여자가 을밀대 지붕 위에서 고공농성을 진행했다. 이 사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어떤 여자가 한복 하얀 옷 입고 무슨 정자인가 누각인가 이런 지붕 위에 앉아있는 사진 있잖아요.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진. 이게, 우리 평양 지역 문제로 나올 때는 을밀대라는 건 알아두시면 좋아요. 을밀대. 을밀대라고 평양 시내가 다 보이는 꽤 높은 곳에 있는 그런 정자? 누각? 그 이름이 을밀대입니다. 뭐 지금은 거의 이제 관광지다시피 한 곳인데, 이 평양 고무공장 직공이었던 강주룡이라는 여자가 뭐 파업도 하고 여기저기 파업하다가 이 지붕 위에 을밀대 지붕 위에 아침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시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소설도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읽었던 소설 채공녀 강주룡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채공 높이 떠 있다. 을밀대 지붕 저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여자 강주룡. 그래서 채공녀 강주룡 그런 뜻이죠. 제가 알기로 그 당시 신문 기사에 아마 채공녀 강주룡이라고 떴던 것 같아. 아무튼 이 강주룡의 평양 을밀대 지붕 농성은 1931년이에요. 30년대로 넘어갔죠. 제가 이제 이것까지 하나 더 넣었습니다. 자,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화면의 사건 하나하나들이 모두 선택지로 등장을 하는 것들이에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노동농민운동. 1920년대 노동농민운동들이 거세지고 소작농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래서 1932년에 이런 화면 속에 이런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1932년에 일제가 농촌진흥운동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 그럴싸한 막 좋아 보이지. 막 현대에 있을 만한 그런 이름이야. 농촌진흥운동. 우리 농촌진흥청도 있잖아. 그런 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뭐 소작령, 농진영 이런 거 법률 만들어가지고 소작권을 이제 나라에서 관리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어지긴 하는데 일단은 화면 속의 것들을 알아두시면 한두 문제 무조건 더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을 하는데 지금 이 화면은 확실하게 흐름과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아이고 이거 1920년대 할 거 많아. 큰일 나네. 일단은 오늘은 2차 조선교육운동하고 또 뭐 해야 되냐. 밀립대학 설립운동 해야 되고 소년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 60만 세운동. 형평운동 그 정도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60만 세운동, 신간회, 광주학생운동, 또 이제 국외 독립운동 봐야죠. 자 이제 빨리 봅시다. 2차 조선교육령 봅시다. 이거는 문화통치로 바뀌었죠. 제가 쉽다고 했죠. 조선교육령은 제가 쉽다고 했어요. 당시에 그 통치 방식과 연관지어라고 했잖아. 20년대는 문화통치니까 2차 조선교육령은 조금 풀어졌어. 그래서 일단 그 보통학교 수업이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납니다. 1910년대 1차 조선교육령 때는 보통학교 4년이었죠. 2차 때 6년으로 똑같이 늘어나요. 그리고 사범학교와 대학 설치가 가능해졌어요. 고등교육. 그러니까 선생님도 배출할 수 있고 대학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어가 우리 한국말이 필수 과목으로 채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알아두시면 1920년대 2차 조선교육령은 끝내도 돼요. 자, 여러분들은 외우기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말하기만 하면 되죠. 네. 대학 설치가 가능해졌어요. 대학. 조선교육령 보니까 대학을 만들 수 있게 해줬어? 그럼 대학을 만들어야지. 대학을 만들어서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서 나라의 독립을 이뤄내야지. 자, 이런 생각은 누가 했어? 독립운동가들이나 했겠지. 근데 실제 우리 밑바닥에 사는 서민들, 국민들은 교육을 받아야지. 그래, 맞아. 실력을 쌓아야지. 그리고 독립을 해야지. 그런 교육을 받고 실력을 쌓아야지까지는 똑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그 뒤로는 독립을 해야지가 아니었어. 행복해져야지. 성공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일반 국민들은 그랬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학교는 무조건 가야 돼. 안 그러면 엄마 아빠처럼 평생 소작농이나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야, 나는 못 갔지만 니들은 무조건 학교 보낼 거야. 그런 마인드였어. 근데 이때 보통학교도 수업료가 있었어요. 월사금이라고 했는데 이 돈 없는 애들은 학교에 못 갔습니다. 어떻게든 부모님이 하여튼 길을 쓰고 자기 굶어 죽어도 자기 자식들은 다 보통학교라도 가서 글이라도 배우게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1922년부터 24년까지 펼쳐집니다. 3년 동안. 그리고 이상재랑 한규설이라는 사람이 이 조선밀립대학 설립 기성준비회를 만들고 이 대학 설립 기금을 모금하기 시작합니다.
1천만 명, 1천만 명이 1원씩 냅시다. 그래서 1천만 원을 모읍시다. 이런 구호를 만들어서 모금을 해요, 모금.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런데 잘 안 돼요. 왜 안 돼요?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국민들은 자식들 이제 보통학교 월사금, 등록금 내는 것도 빠듯해. 응? 내 새끼가 대학까지 가는 것도 바라지도 않아. 보통학교만 졸업해도 감지덕지지. 근데 공부 잘하는 너네 자식, 응? 대학 가는 거 보태려고 내 돈을 내? 안 내죠. 내기가 힘들지.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일본이 경성제국대학을 1924년에 만듭니다. 경성제국대학이라는 좋은 대학이 있는데 뭐하러 대학을 따로 만듭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일제가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밀립대학 그 설립운동을 하는 걸 알고 일제로 그냥 후딱후딱 해갖고 1924년에 이제 만든 거죠. 그 3년 동안 1천만 원 모금 모아가지고 대학 설립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이제 100만 원도 못 모으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막 설상가상 막 이제 막 가뭄 나고 막 홍수 나고 해가지고 국민들 사정이 막 너무 안 좋아졌어. 그래서 아무튼 힘들어가지고 하여튼 돈이 안 모였습니다. 그래도 정말 이 운동은 의미 있는 운동이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 고등 인재들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키워서 키워야 한다는 그런 그런 믿음으로 이제 한 거죠. 누가 주도했지 이거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방금 이야기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이상재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나와요. 밀립대학 설립운동과 그 연관지어서 이상재 인물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밀립대학 설립운동 문제인데 선택지가 뭐라고 나오냐면 이상재 등이 주도하여 모금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게 선택지로 자주 나옵니다. 또 모금활동을 통한 밀립대학 설립을 목표로 하였다. 이런 정도로 선택지가 나와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인물 문제로 만약에 이상재가 나온다면 이상재에 대한 설명에 무조건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이끌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상재는 신간회,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볼 신간회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재는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이상재 인물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이상재고 나중에 YMCA 청년운동하고 옛날에 독립협회 때 서재필하고 같이 만민공동회 주관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한데 이상재의 가장 큰 그거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이끌었다. 그리고 신간회 회장이었다. 이렇게 두 개만 기억하고 있으면 이상재는 풀 수 있습니다. 밀립대학 설립운동 끝. 이거 다 목 아프고. 자, 이제 소년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 보고 이제 마무리하죠. 소년운동부터 이제 보자면 소년운동 하면 우리 뭐가 떠오르죠? 어린이날 떠오르죠. 어린이날. 그리고 방정환. 이렇게 떠올리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정환을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애를 낳고 보니까 저는 이 세상 모든 아이들이 정말 다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정말 까불고 떼쓰고 그래도 저는 아이는 무조건 축복입니다. 그런 생각을 저는 그렇게 갖고 있어요. 아무튼 자, 소년운동 뭐야? 일단 방정환을 중심으로 하죠. 방정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잊을 수 없죠.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리고 천도교, 소년회가 조직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천도교? 소년운동과 방정환, 그리고 또 천도교,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천도교는 여러분, 동학이 바뀐 종교입니다. 동학이 천도교로 바뀐 거예요. 동학의 이름이 뭐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이 곧 하느님이다. 여자도 하느님이고, 며느리도 하느님이고, 어린아이도 하느님이다. 그게 바로 동학이에요. 천도교는 그래서 사람 자체를 하늘로 보는 그런 종교입니다. 이 인내천 교리는 저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훌륭한 교리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방정환이 왜 천도교? 방정환이 왜 천도교야? 우리 동학교주 1대 교주 최재우, 2대 교주가 누구야? 최시영, 3대 교주가 손병이네, 손병이. 그렇게 이어지는 교주들이 있죠, 동학의 교주들. 방정환이 바로 그 3대 교주 손병이의 사위입니다, 사위. 방서방. 손병이의 사위, 방서방. 방정환이 손병이의 사위. 그러니까 당연히 천도교 관련이 있죠. 뭔 얘기를 해야 되지 또? 여러분 어린이, 우리가 어린이라는 말 있잖아요, 어린이날. 어린이. 어린이라는 이 말을 만든 사람이 방정환입니다. 이때까지는 지금이야 우리가 어린이라는 말을 잘 쓰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애새끼, 애들, 애놈, 애시끼, 이놈, 저놈, 막 그냥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방정환이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불러준 거예요. 우리 젊은이가 뭐야? 젊은 사람이지. 늙은 사람. 어린이는 어린 사람. 아이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게 바로 방정환입니다. 이 소년운동은 1920년대 초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천도교 소년회가 1922년에 처음으로 이제 어린이날을 선포하고 행사를 하고 그래요. 그 행사하는 게 사료로 나오기도 했었죠. 그리고 1923년에는 이것 중요합니다. 1923년에 어린이라는 잡지를 만들어요. 어린이. 그리고 이 잡지가 1930년대 중반까지, 중일전쟁이 아마 터지기 전까지인가, 하여튼 34년인가 35년까지 10년 동안 어린이 잡지를 간행을 해서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요. 어린이. 그래서 아마 문제가 그런 문제였을 거예요. 사회의 어린이라는 그 잡지가 나오고 이 잡지가 발행되는 기간 동안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되게 어렵죠. 어린이 잡지가 1923년부터 30년대 중반까지 그걸 어떻게 기억해? 근데 기억해 주세요. 1923년부터 1934년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는 문제였어요. 그 정답이 뭐였냐면 나운규 아리랑이 상영되었다. 아리랑은 1926년이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유용하게 써먹는 그 연도가 저는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이 그 극장 단성사에서 상영되었다. 1926년.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외우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자주 나오기도 하고, 이 1926년 이걸 알아두면 이쪽 저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편해져요. 일단 한번 외워보세요. 알아두면 되게 유용합니다. 단성사는 극장이에요. 이거 얼마 전에 시험 나왔죠. 아우, 힘들어. 자, 이제 선언운동 키워드를 정리하자면, 뭐, 방정환, 선도교, 어린이날, 잡지, 어린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끝. 자, 여성운동 가봅시다. 알겠습니다. 1시간이 다 돼갑니다. 큰일 났다. 아, 여성운동은 이제 뭐 봐야 되지? 여성운동은 다 보면 안 되고. 여성운동 찬양회, 찬양회하고 근후회. 두 개만 알면 뭐 하는 건 풀 수 있습니다. 찬양회는 뭐 지금 할 건 아닌데, 찬양회는, 1898년이에요. 대한제국대니까, 사실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시험에도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닙니다. 1898년 대한제국대, 저기 서울 저 이쪽 북촌, 그쪽 지역 아줌마들이 만든 거예요. 찬양회라는 단체입니다. 이 찬양회에 관련된 한등급 선택지로 뭐가 나오냐면, 최초의 여성 권리 선언문인 여권통문을 발표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최초의 여성 권리 선언문인 여권통문을 발표하였다. 발음 꼬이기 시작하다 큰일 났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찬양회 여권통문, 그리고 이게 때가 언제? 대한제국대 1898년대.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주인공은 거의 안 나오니까 선택지로 알고 즐기면 되겠죠. 찬양회 여권통문.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근후회는 중요해. 이게 1927년이 만들어진 근후회입니다. 원래 근후회는 지금 다음 영상에서 다룰 그 신간회를 하면서 같이 해야 돼요. 원래 이 신간회의 자매단체거든요. 신간회가 좌우 합작단체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같이 힘을 합친 거예요. 60만세 운동 덕분에 합쳐지죠. 근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우 합작 여성단체예요. 그래서 근후회 선택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들이 합작하였다. 또는 신간회와 연계하여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런 선택지들이 나옵니다. 또 뭐 근우라는 잡지도 발행했다. 이건 안 나오지? 이건 사료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근후회 사료는 또 어떻게 파악하냐면은, 대충 읽어보면 여성과 관련된 얘기라는 건 알 수 있어. 근데 막 거기에 투쟁, 막 파업, 차별금지 막 좀 강하게 써 있어. 딱 읽어도 20년대야. 근데 여성이야. 그럼 그건 90% 이상 근후회 사료입니다. 근후회 키워드 뭐 다시 보죠. 뭐라고? 신간회, 좌우 합작, 여성운동.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어렵게 안 나옵니다. 신간회가 망하면서 근후회도 같이 망합니다. 여성운동 끝. 네, 끝났어요. 뭐 남았어요? 마지막. 형평운동 보고 끝내죠. 이거 목이 터지네. 형평운동은 일단은 백정들이 들고 일어난 평등운동이죠. 이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냥 이름도 쉽잖아. 형평. 저울처럼 평평하게. 백정들이 들고 일어났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면, 우리가 이제 사료를 파악하는 게 쉽겠지. 우리가 1894년 1차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가 되죠. 그런데 1920년대, 지금 1894년부터 30년이 지났는데도 백정들이 계속해서 차별을 받고 살았습니다. 일제도 똑같아요. 조선 사람들만 백정 차별한 거 아니야. 일본 애들도 똑같았어요. 백정 차별하는 건. 백정 자식들은 학교도 못 가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차별이 엄청 심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 경남 진주에서 일이 터져요. 마을 청년들이 개를 한 마리 끌고 와가지고 그 동네 사는 백정한테 죽이라고 합니다. 야, 네가 백정이니까 네가 죽여줘. 개. 싫어. 근데 백정이, 야, 싫다. 내가 왜 그 개를 죽이나. 니들이 잡아서 먹던지 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청년들이 백정을 때려서 죽였어요. 그런 사건이 진주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문제가 폐지된 지 30년이 됐고, 또 백정들 중에도 뭐 돈을 많이 번 백정들도 있고, 책 많이 읽고 글도 많이 읽고, 막 옛날에 백정들 그런 백정들이 아닌데, 세월이 변했는데, 옛날에 백정이 아닌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차별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백정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니까 백정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진주에 조선 형평사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조선 형평사. 그리고 나서 형평운동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진주를 자주 갑니다. 저는 이제 전라도 사람이지만, 제가 자주 가는 곳은 진주 자주 가는데, 거기에 형평운동 기념탑이라고 있어요. 진주 농민항쟁 기념탑도 있고, 형평운동 기념탑도 있습니다. 진주 사시는 분들은 꼭 가보세요. 여기 시내에 있어요. 그 탑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향이라. 말 어렵다. 멋진 말이죠. 이 조선 형평사가 표방하고 지향한 목적이 바로 공평과 애정이었어요. 사회의 근본이고, 인류의 기본적인 소양인 공평과 애정을 위해서 운동을 한 게 바로 형평운동이다. 백정들이 훌륭한 운동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형평운동 키워드가 뭡니까? 그러니까 형평운동 이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향이라. 이 말 형평운동 사례에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향이라. 형평운동 키워드는 뭐 경남 진주를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조선 형평사, 또 백정차별 철폐, 뭐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말 나온 김에 경남 진주 지역 문제 한번 볼까요? 경남 진주 뭐 있을까요? 경남 진주는 딱 3개 알면 됩니다. 진주성, 우리 임진왜란때 진주성 전투 있죠. 김시민 장군 나오고, 그거 진주성 촉성로 뭐 이런 거 분명히 나올 테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이 진주 조선 형평사, 형평운동 있고, 또 하나 뭐 있어? 우리 세도 정치 때 진주밀란, 유계춘, 몰락한 양반 유계춘이 들고 나왔죠. 뭐 때문에? 백낙신의 타막 때문에.
이렇게 세 개 기억하면 진주 지역 문제를 뭐 풀 수 있습니다. 아유,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 자, 오늘은 1920년대 첫 번째 영상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그만하네. 60만세운동부터 시작해서 뭐 신간의 광주학생운동 또 뭐 그밖에 이제 여러 가지 국외 독립운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코로나가 갈수록 심해져가지고 진짜 이제 밖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러실 텐데 한능검이 또 8월, 9월, 10월 이렇게 쭉 연달아 있죠. 그러니까 한능검 준비하시는 분들 준비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아이가 여름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학을 합니다. 아까 외할머니 집에 있다고 했는데 저 보고 싶어 죽겠어 아주. 아무튼 아무튼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